자, 오늘은 제가 주로 설명드릴 내용은 펜션의 테마하고 컨셉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테마하고 컨셉이라는 건 뭐냐 그러면 이게 표현이 좀 중의적이고 애매하기는 한데 테마라는 거는 펜션의 종류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걸 왜 제가 테마라고 얘기했는지 차근차근 풀어드릴게요. 펜션의 종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크게 예전에는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단체는 없어졌고 이제 남은 거는 커플 아니면 가족이에요. 근데 이제 파생 상품들이 좀 나온 게 있죠. 거기서 나온 파생 상품이 뭐냐 그러면 이제 애견 펜션 같은 경우에는 커플이나 가족으로 한정을 짓기가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애견 펜션에 관심 있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은 애견 펜션 2인실이 반드시 부부나 커플이 오는 경우보다도요 이성들, 동성애 친구들끼리도 그렇게 많이 와요. 왜냐하면 강아지를 키운다라는 공통된 이슈가 있어갖고 뭐 예를 들면은 강아지 키우는 동네 친구하고 같이 오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조금 입실하는 인원수가 좀 많은 경우에는 보통 가족이 오는 경우도 있지만 아예 동호회에서 빌려서 오는 경우도 있어서 그거는 좀 컨셉이 다르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단체가 없어지고 그 다음에 생긴 게 그 단체를 대체할 만한 게 퀴즈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요걸 제가 테마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 하면 모르겠습니다. 뭐 관점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펜션을 시작하실 때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제일 중요한 건 첫 번째 내가 어떤 종류의 펜션을 만들 건지를 정하시는 게 제일 중요하세요. 그래야 나머지 끝에까지 모든 일이 그거에 따라서 정합적으로 이어져 나가거든요. 그러면 그게 이제 테마라고 얘기하면 컨셉은 뭐냐? 그건 같은 커플 펜션 안에서 내가 다른 데하고 어떻게 하면 좀 다르게 만들어서 우리 집이 경쟁력 있는 펜션을 만들 수 있다는 게 컨셉인데 이 테마하고 컨셉이라는 거를 제가 펜션 사업의 시작과 끝이라고 얘기하는 가장 큰 이유가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 그러면 펜션은 온라인 비즈니스예요. 모텔은 지나가다가 저기 깨끗해 보이는데 저기 들어가서 잘까 하는 손님들이 있지만 펜션은 그렇게 예약하는 사람이 없어요. 더러 장사 안 되는 펜션이나 아니면 관광지 주변에 있는 펜션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방 안 구하고 가면 방 있겠지 하는 친구들이 와서 방 있어요 하고 들어가는 경우도 있지만 신축을 하셔서 그렇게 운영하신다는 거는 비현실적이고 그러면 제가 테마하고 컨셉을 강조하는 이유가 첫 번째는 우리가 땅을 사고 집을 짓는 데 들어가는 그 많은 비용이요. 결국에 뭐 때문에 그 돈을 쓰냐면 홈페이지 만들려고 쓴다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그래서 펜션은 건축 설계를 할 때나 인테리어 디자인을 할 때 어떻게 하면 사진에 보기 좋게 담길지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말씀드린 컨셉은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왜 자꾸 강조가 되냐 하면 그게 여러 개의 펜션 홈페이지를 비교를 했을 때 내가 눈에 띄어야지 상품이 팔리잖아요. 근데 이게 어떤 차이가 있냐 그러면 오늘은 비교적 젊은 여자분들이 안 오셔서 모르겠는데 우리 사모님도 이해하시겠지만 여자들이 온라인으로 쇼핑할 때 보면 묘한 특징이 있어요. 제가 그런 얘기도 들어본 적이 있어요. 블라우스 한 장을 사는데 장바구니에 블라우스만 100장 담았다는 애를 봤어요. 남자들은 보통 백화점을 가도 내가 운동화를 사러 간다 그러면 뒤도 안 돌아보고 나이키 가갖고 신발 신어보고 사오거든요. 근데 여자들은 옷을 하나를 사든 신발을 하나 사든 백화점 매장은 거의 반나절은 다녀야 돼요. 들어보고 입어보고 대보고 또 다른 집 가갖고 비교해보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객실이 잘 팔리려고 그러면 내가 만든 결과물 자체가 홈페이지에 얼마만큼 잘 나오느냐가 핵심이에요. 근데 그 잘 나온다라는 거를 남자분들은 어디서 포인트를 잃어버리시냐 그러면 경치가 좋고 건물을 설계를 잘해서 건물이 이쁘면 장사가 잘 될 것 같거든요. 근데 정말 죄송한데요. 그런 집들은 너무나 많아요. 그러니까 무언가 내가 다른 사람들하고 경쟁할 수 있는 포인트를 찾아야 되는데 만약에 설령 그게 정답이라고 하면 돈 없는 사람들은 펜션 사업하면 안 돼요. 건물을 최대한 많이 짓는 사람, 이쁘게 짓고 비싼 재질을 쓰는 사람들만 장사가 된다 그러면 사업적으로는 아무 의미가 없죠. 그런데 이게 왜 이렇게 됐는지에 대한 얘기를 제가 좀 중점적으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이제 요즘에 유튜브 채널을 한 2달 동안 지금 못하고 있는데 오픈해드려야 되는 펜션들도 많아서 일도 바쁜데 제가 또 그 온라인 강의 사이트 클래스101에서 강의 요청을 받아갖고 온라인 강의를 요새 유료로 나갈 것들을 정리를 하느라고 그걸 만드느라고 제가 못하고 있는데 제가 거기서 설명드린 내용에 오늘 일부를 말씀드릴 건데 이게 지금 현재 펜션 시장 구조가 너무 이상하게 바뀌었어요. 이게 어떻게 잘못 바뀌었는지를 잠깐 설명을 드리면 제가 2008년부터 이 일을 시작을 했거든요. 그때 당시만 해도 펜션 사업이라는 게 되게 간단했어요.
집을 짓고 홈페이지를 만든 다음에 네이버나 다음에다가 키워드 광고를 그냥 쭉 뿌려놓으면 예약이 들어왔었거든요. 근데 이게 네이버 키워드 광고라는 게 되게 웃기는 게 CPC 방식이에요. CPC 방식이라는 건 뭐냐 하면 내가 경주 펜션이라고 검색을 한 다음에 파워링크라고 네이버 검색하면 첫 번째 보면 위에 광고부터 쭉 뜨잖아요. 그게 1번부터 5번 내지 1번부터 10번까지 노출이 돼요. 근데 그 자리 싸움을 어떻게 하냐 그러면 맨 최상단이 클릭당 비용이 제일 비싸요. 그걸 누르면 내가 만약에 그게 100원이면 그 두 번째 칸은 80원이에요. 근데 80원을 하고 있던 사람이 내가 맨 1위로 올라가고 싶은 110원을 불러야지 올라갈 수 있는 시스템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광고를 집행하는 쪽에서는 대단히 공평하다라고 얘기하는데 경쟁심을 유발하기가 딱 좋죠. 그래서 제가 초창기 때 들어왔을 때만 해도 경주의 클릭당 비용이 400원이 넘는다 이래갖고 여름에 난리였거든요. 요즘에 가평은 한여름에 7, 8천 원도 해요. 한 클릭당. 그런데 이게 어떤 문제가 있냐 그러면 그러다 보니까 펜션 하시는 사장님들이 너도 나도 이 광고비에 대한 불만이 쌓이기 시작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눈만 뜨면 광고비가 올라가니까. 그래서 여담인데 그때는 어느 정도 심했냐 그러면 그 주변에 새로 펜션이 생기면 사람 마음이라는 게 궁금하잖아요. 근데 이게 펜션 사업이라는 게 독특한 게 홈페이지를 보면 대략 예약이 얼마가 차 있는지를 보거든요. 그걸 알아보려고 옆집에 새로 생기면 그 집 홈페이지를 내가 북마크를 해놨다가 들어가 보면 되는데 길을 쓰고 광고를 클릭하던 시절도 있었어요. 무슨 얘기냐면 광고비 더 나가라고. 그럴 정도로 야박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광고 비용이 계속 올라가고 심지어는 어느 정도까지 올라갔냐 그러면 한 달에 500은 기본이었고 최절정으로 뛰었을 때는 농어촌 민박 하나 하면서 한 달에 1,500씩 광고비를 쓰시던 분들도 계셨어요. 그 제가 너무 많이 쓰시는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당신도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해봤는데 광고 비용을 1,500을 쓸 때 한 달에 한 4,500 정도 매출이 나오더래요. 근데 이게 너무 무리하다 싶으니까 한 반으로 줄여보셨대요. 그럼 산술적으로는 4,500을 팔던 거니까 그래도 한 2,000이나 2,500 정도는 나와야 되는데 2,000이 안 나오더래요. 자, 그때 뭐가 등장했냐 그러면 요새 우리나라에서 최대 온라인 쇼핑몰인 쿠팡, 위메프, 티몬 이런 데들이 등장을 한 거예요. 걔들이 처음부터 펜션을 팔지는 않았어요. 맨 처음에는 전자제품이나 일반 공산품을 팔다가 어느 시점이 돼가지고는 숙박 카테고리를 만들어갖고 그걸 팔겠다고 들었는데 다들 아시겠지만 호텔도 패키지 상품을 팔기는 하지만 그 사람들은 그게 주력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쪽 담당 MD들이 눈을 뜬 게 뭐냐면 펜션이었어요. 그래서 펜션들을 쫓아다니면서 뭐라고 제안을 했냐 그러면 광고비 너무 많이 나가는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우리는 딱 판매된 건에 몇 프로만 주시면 됩니다라고 치고 다닌 거예요. 근데 펜션들 입장에서 이거 너무 괜찮은 거거든요. 왜? 나도 1,000만 원을 쓰고 옆집도 1,000만 원을 쓰는데 옆집은 2,000만 원 매출이 오는데 나는 500도 안 오르는 경우가 생기잖아요. 근데 이건 기본적으로 내가 무언가 내가 운영하고 있는 펜션에 문제점이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정답인데 사람 마음이 절대 그렇게 안 돌아가요. 왜? 내가 집을 지은 애정이 있기 때문에 다들 실제로 해보시면 내가 옆집보다 못한 게 뭐 있는데 이렇게 돼요. 그리고 어느 순간 요금이 천장부지로 뛴 이유 중에 하나가 풀빌라가 생기면서부터 그랬어요. 풀빌라나 새로 생긴 펜션들이 시설이 좋아지잖아요. 그럼 기존에 그 동네에 있었던 다른 펜션들이요. 풀빌라가 생기면서 요금이 확 튀면요. 자기네들은 아무것도 안 하는데 요금을 슬쩍 많이 올려요. 되게 희한한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는 집이 요금만 더 올려내니까 더 안 되는 거죠. 이렇게 치고 들어오기 시작을 하니까 수수료 베이스로 했는데 제가 그때 당시에도 만들어드린 펜션들이 꽤 있어갖고 사장님들이 저한테 전화가 오시는 거예요. 이런 제안이 들어왔는데 해보면 어떻겠냐고. 제가 절대 하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왜 하지 말라고 그랬냐 그러면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면 수수료 베이스의 사업은 다 똑같아요. 그냥 사장님이나 사모님들 마트 가보시면 아는데요. 이마트 가갖고 내가 라면 파는 코너를 딱 가갖고 라면 진열 때를 보면요. 내가 딱 서서 라면을 골랐을 때 뭐가 제일 먼저 들어올까요? 신라면이 제일 먼저 들어와요. 제일 잘 팔리니까. 그러면 예를 들면 사리곰탕면이나 이런 것들은 어디 있냐면 저 밑에 있어요. 근데 이건 뭐냐면 수수료 베이스로 움직이는 회사들은요. 당연히 많이 나가는 상품을 제일 잘 보이는 데서 진열을 하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펜션 하시는 분들이 그걸 이해를 못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뭐를 하기 시작을 했냐 그러면 광고비가 워낙 올라가갖고 묶음 광고라는 것도 잠깐 했었어요. 묶음 광고는 뭐냐 그러면 경주 펜션이라고 검색을 하면 경주에서 제일 잘 나가는 펜션입니다 해갖고 뜬금없는 게 있어요. 딱 눌러보면 A 펜션, B 펜션, C 펜션, D 펜션 해갖고 거기도 골라서 들어가는 방식으로도 했는데 이것도 얼마 못 가서 깨졌어요. 왜 깨졌냐 그러면 5개를 묶어갖고 광고비는 똑같이 내는데 어느 한 집이 더 많이 벌겠다 싶으면 안 하는 거예요, 같이. 자, 그래서 이제 수수료로 돌았어요. 그때 돌았을 때 제가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도 다
글로 넘어가기 시작을 한 게 뭐냐 하면,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그 무렵에 또 우리나라에 에어비앤비가 상륙을 했어요. 2012년 무렵에. 그러면서 우리나라에도 뭐가 생겼냐 그러면 자체적인 예약 대행 사이트들이 생겨나요. 뭐 중간에 이제 지역 기반으로 하던 데들이 몇 군데 있었어요. 뭐 우리 펜션이 케빈 스토리니 하는 데들이. 여기가 다 지금은 야놀자나 이쪽으로 다 흡수가 돼버렸는데, 야놀자 같은 경우도 처음에는 영업을 시작을 할 때 어떤 식으로 했었냐 그러면 전국에 다 지역 매니저들을 다 뒀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가가오 방문해서 명함 주고 저희 사이트에 입점을 하십시오 했는데, 그때 야놀자가 왜 히트를 쳤냐 그러면 그때 제일 인기 많았던 아이돌 그룹 중에 EXID의 한이라고 그 여자 아이돌이 있거든요. 걔가 야놀자송을 부르면서 TV 광고도 때렸어요. 근데 펜션 입장에서는, 펜션은 단독적으로 신문 광고도 못 내거든요. 비용이 비싸갖고. 아무것도 못 하다가, 야, TV 트니까 광고가 막 나오는데 그 사이트에서 우리 펜션 들어오라고 그러니까 저희 가봐야 되겠다 이러고 들어가신 거예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때 뭐가 있었냐 그러면, 야놀자가 오픈 기념으로 성수기 요금을 무이자 5개월 카드 결제가 가능하도록 활부 이벤트를 때렸었어요. 2010년 그 무렵까지만 해도요, 펜션에 가고 예약을 하면서 감히 그 누구도 카드 결제라는 걸 얘기를 못 꺼냈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원래 농어촌 민박은 신고를 해갖고 사업자 등록을 낼 때 간이가사자로 신고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럼 간이가사자를 신고를 하시면 사업해보신 사장님 잘 아시겠지만 매출이 1년에 4,500만 원이 넘어가지 않으면 부가세 발행도 안 하거든요. 대신 뭐가 있었냐 그러면 카드 가맹을 안 받아줬었어요. 그때 당시에 카드 회사에서. 간이가사자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 앞에 한 10년 가까이를 그런 식으로 유지를 되니까 사람들이 인식에, 아, 펜션은 원래 현금 내고 다니는 데지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예약대행 회사들이 들어오기 시작을 하니까 첫 번째 치고 들어온 게 뭐냐면 점점 사람들이 왜 펜션은 카드 결제가 안 돼요? 그러면 그 전까지는 저희는 간이가사자라 갖고 카드 가맹이 안 돼 있습니다라고 하면 떼올 수 있었던 걸 자꾸 요구를 하니까 주인들도 성가시는데 예약대행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수수료 3%만 주시면 저희가 결제 대신해드려요. 이렇게 된 거죠. 2010년 전에만 해도요, 농어촌 민박으로 제가 지어드린 데들 중에서 농어촌 민박을 70평짜리를 3동을 지어갖고요, 짓자마자 한 동은 내 이름으로, 한 동은 와이프 이름으로, 한 동은 알레미 이름으로 사업자를 각각 내갖고 3개를 묶어갖고 홈페이지를 운영하시던 펜션들이 꽤 많았거든요, 예전에. 그런 데들이 보통 평달에 많이 올리는 데는 매출을 한 1억씩 올렸어요. 그러면 대략 계산해보면 1년에 한 15억 정도를 매출을 올리는데 세금을 한 대 1년에 400도 안 냈어요. 왜? 카드 결제가 원래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근데 예약 대행을 딱 맡기는 순간 수수료 15%를 주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때부터 무슨 문제가 벌어지냐면 예약 대행 회사에서는 수수료 정산을 해줄 때 세금 계산서를 따박따박 끊어주거든요. 그러니까 다 일반 가사자로 도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재밌는 건 뭐냐 하면, 원래는 펜션들마다 홈페이지가 쭉 있으면 홈페이지 회사에서 달아주던 시스템들이 있었어요. 예약 시스템들이. 근데 제가 구체적으로 이게 어느 순간 살살 없어지기 시작을 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홈페이지를 만드는 회사들한테 문의를 해보면 기존에 쓰던 실시간 예약 시스템이 다 없어졌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원래 실시간 예약 시스템이라는 것 자체도 홈페이지를 맡겨서 운영을 하시게 되면 홈페이지 유지 관리 비용으로 호스팅 비용 내듯이 실시간 예약 시스템도 어느 정도 돈을 내요. 근데 초창기에는 뭐가 있었냐 그러면 내가 야놀자 예약 대행 사이트를 써요. 그럼 야놀자로 예약이 들어오면 그게 내가 쓰고 있는 내 기존에 달려가고 연동이 안 되니까 따블이 그렇게 많이 났었어요. 그러니까 이거 맞고 하는 거를 방맞기라 그랬거든요. 근데 이게 예산일이 아닌 게, 펜션 예약이라는 게, 저도 펜션 한 1년 운영을 해봤는데 새벽에 예약을 누르는 애들도 있어요. 새벽 3시쯤에. 그럼 낮 시간이면 내가 중간중간에 체크를 해서 예약이 들어와 있으면 어느 쪽이든 한 군데 들어와 있으면 나머지에 가갖고 예약이 완료됐다고 해주면 되는데, 밤사이 예약이 이루어져 버리고 나면요, 제가 그거를 기억을 못하고 있잖아요. 제가 딱 한 번 그걸 놓쳐갖고 여름 휴가철에 같은 날 똑같은 방을 2팀이 오신 적이 있거든요. 이건 돈으로 해결 안 돼요. 그렇잖아요. 자기는 이미 돈을 치렀고 예약이 따블 났는지도 모르고 동시에 여름 휴가철이라고 식구들을 다 끌고 왔는데 방이 2개면 이건 펜션에서 아유 죄송합니다 저희 실수했네요 반값 내드릴게요로 안 되는 게, 그 많은 사람들이 거기 올 거라는 걸로 기대를 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요즘에는 제가 얼마 전에 들었는데 이제 그 방맞기를 대신해주는 사이트도 생겼대요. 근데 기술적으로는 전혀 어렵지가 않은 문제인데 서로 시장에서 내가 펜션을 더 많이 유치를 하려니까 연동이 안 들게 만들어 놓으니까, 제가 많이 본 데는
뭐 예를 들면은 야놀자, 떠나야닷컴, 뭐 여기 어때, 온다 뭐 이래갖고 호텔스컴 해갖고 쭉 늘어놓으면요 한 10대 개를 쓰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럼 그 정도 되면 뭐를 해야 되냐 그러면 가족분 중에 한 분은요 아무것도 못하고 하루 온종일 그것만 쳐다보고 있어야 돼요. 어디 하나가 예약이 들어오면 나머지 14개를 막는 식으로. 근데 그런 일들이 계속 반복이 되다가 원래 돈을 주고 쓰던 예약 시스템들이 없어졌다고 그럴 때만 해도 사람들이 영문을 몰랐어요. 저도 그때는 얼떨떨했어요. 왜 없어졌지? 이러고 말았어요. 근데 그 와중에 뭐를 했냐 그러면 예약 대행 회사들이 펜션들을 다니면서 우리 달력 쓰세요를 시작을 한 거예요. 어차피 우리하고 가맹 계약해서 팔고 있으니까. 근데 처음에는 아무런 조건 없이 예약 달력을 그냥 달아줬어요. 왜냐하면 처음에 그냥 달아준다고 하면 사람들이 그러면 그쪽하고 계약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고 그냥 다 무조건 달아줬거든요. 그러면서 슬슬 없어지기 시작하니까 이제는 뭐가 남냐 그러면 예약 대행회사 딱 우리나라에 2군데가 지금 펜션의 달력을 양분하고 있어요. 야놀자하고 떠나야닷컴하고. 여기 달력 외에는 자체적으로 쓸 수 있는 달력이 그래도 찾으면 있기는 한데 기능적인 면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떨어진 거죠. 자, 그러면 이게 뭐가 문제냐? 이제는 예전처럼 내가 내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키워드 광고라도 해서 자체적으로 홍보를 해서 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졌어요. 왜 없어졌냐? 첫 번째, 이제는 사람들이 홈페이지를 보고 마음에 든다 그래갖고 예약을 하는 게 아니라 예약을 바로 해주면 제일 좋잖아요. 근데 심지어는 이제 이걸 달력을 그쪽 거를 쓰게 되고 이제 그쪽에서도 이제는 우리하고 계약 안 하면 우리 달력 못 써요 해버리니까 그럼 달력 없이 장사를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따박따박 수수료를 줘야 되니까 이제는 펜션 홈페이지들마다 들어가 보면 배너를 띄워놔요. 직접 예약해 주시면 10% 할인해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어떤 식이 되냐 그러면 사람들이 직접 전화를 해요. 사장님, 저 예약 대행 사이트 안 하고 직접 예약하면 얼마까지 빼주세요? 이거 물어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가 복잡해지냐 그러면 이제는 내가 내 펜션을 만들어갖고 내가 독립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진 거죠. 그래서 거기를 뛰쳐나오면 그 다음에 뭐를 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 뭐냐 하면 네이버 플레이스로 넘어가서 네이버 예약을 받는 방법이 그 다음으로 제일 많아요. 다 쓰는 경우도 있지만. 근데 또 그렇게 되면 지금 현업에서 펜션 하시는 사장님들은 네이버 플레이스에서 또 상위 노출하는 거에 또 전전긍긍하세요. 근데 이게 옛날처럼 차라리 돈을 내고 키워드 광고할 때처럼 같으면 일단 내가 노출 앞순위에 간다고 하면 돈이라도 쓰면 가는데 네이버 플레이스는 돈을 준다고 해도 가지는 못해요. 딱 2가지예요. 객실이 판매가 많이 되던가 리뷰가 많거나. 근데 그러다 보니까 또 홍보대 행사에서는 무슨 얘기하냐 그러면 작업해준다라고 얘기를 해요. 뭐 리뷰 써준다고 그러고. 근데 어쨌든 간에 인위적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럼 결론은 뭐냐 그러면 예전에는 흔히 얘기하면 원시 상태에서 자유 방목처럼 풀어놓고 우리끼리 각자 싸우던 시대라 그러면 이제는 딱 틀 안에 갇혀갖고 고기 낑겨갖고 경쟁을 해야 되는 상황으로 벌어진 거죠. 근데 사실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펜션에서 마땅히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왜 없냐 그러면 대표적인 게 그나마 할 수 있다 그러는 게 TV 광고나 신문 광고, 잡지 광고 이런 거는 아예 못하는 거고 그럼 할 수 있는 게 블로그 체험단이라 그래갖고 불러갖고 이용후기 써달라는 거 정도는 비용을 내고 할 수 있어요. 이건 비용을 많이 부르지도 않아요. 근데 맹점은 뭐냐면 효과가 하나도 없어요. 왜 없냐? 펜션 홈페이지 펜션 관련해갖고 블로그 포스팅을 딱 보셔갖고 아무데나 들어가 보세요. 사람이 등장 안 하면 그거는 거의 가서 쓴 후기가 아니에요. 이게 홍보 대행사에서 얼마 안 되는 비용으로 그거를 써주다 보니까 요즘에는 작업을 어떻게 하냐면 예전에는 그래도 누군가가 와서 하룻밤을 자고 무언가를 거기서 사진을 자기가 직접 지손으로 찍어갖고 뭐라도 썼는데 요새는 비용이 계속 내려가니까 무슨 짓을 하냐면 계약을 하면 펜션 홈페이지에 있는 사진을 긁어 오던가 아니면 사장님들 보고 사진을 찍어갖고 보내달라 그래요. 그리고 여기서 소설로 각색을 하는 거예요. 난 간 적도 없는데. 그러면서 뭐라고 써놨냐 그러면 제가 지난주에 우리 언니하고 경주에 있는 어디 펜션을 갔다 왔는데 라고 쭉 써놨는데 사진을 보면 등장인물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도 펜션에 많이 가본 사람들은 그걸 딱 보는 순간 아 이거 광고라는 걸 알아요. 그럼 그거는 제껴야 돼요. 효과도 없고. 그럼 두 번째 뭐가 있냐 그러면 요즘엔 다들 아시다시피 인스타그램이 대세잖아요. 그럼 이제 인스타그램에서 팔로우 많은 친구들을 불러갖고 그걸 홍보를 한다고 하는 게 이제 두 번째예요. 보통 홍보대 행사들하고 계약을 맺어갖고 진행을 하면 그게 어느 순간부터 옵션으로 튀어나와요. 좋은 방법이라고. 그러면 실제로 한 50만에서 뭐 그 정도 수준의 팔로워 수를 가지고 있는 흔히 얘기하는 인플루언서라는 애들이 보통 여자애들인데 걔들이 방문해갖고 한번 포스팅해주는 자기 인스타에 올려주는데 보통 평균 한 500만 원 정도를 받아요. 근데 그걸 받고 나면
그 친구가 갔다 오고 난 다음에 한 보름, 길게는 한 달 동안 클릭은 되게 많이 해요. 근데 그건 예약으로 이어질지는 의문인 거죠. 이 얘기는 뭐냐 그러면 제가 아까 다시 테마하고 컨셉 얘기로 왜 돌아가냐면 원론적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상품이 좋아야 팔리는 거지. 그래서 드물게 요즘에 보면 광고도 일절 안 하고 예약 대행도 안 쓰고 네이버 플레이스도 안 쓰면서 딱 인스타로만 돌리는 펜션들이 왕왕 있어요. 그건 뭐 업종 자체가 농어촌 민박이냐 뭐 생활숙박업이냐 이걸 떠나갖고 요즘에는 한옥체험업이나 공유숙박이라고 말씀 많이 들으셨잖아요. 그게 공유숙박업이 원래는 기본 개념이 뭐냐 하면 외국인 관광 도시민박업인가 그래요. 그래서 그건 원래 법정으로 1년 중에 내국인을 받을 수 있는 거는 딱 정해져 있어요. 180일인가? 근데 거기도 이제는 우리 입장에선 거긴 펜션이 아니라고 얘기를 해도 이용하는 손님들 입장에선 거기도 어쨌든 간에 돈 주고 가서 쓰는 숙소고 여기도 똑같은 개념이 되는데 그런 데들이 이제 등장을 하면서 시장이 좀 많이 바뀌었는데 그런 데들이 보통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냐면 얼마 전에 뉴스에도 나왔잖아요. 이제 공유숙박업에서 허가 없는 데들은 다 퇴출시킨다고 하는 것들이 그게 외국인 관광 도시민박업이나 한옥체험업으로 등록되어 있거나 심지어는 농어촌 민박이라도 정식으로 영업신고가 안 돼 있는 데들은 다 퇴출시킨다라는 얘기인데 드물게 인스타그램으로만 돌리는 데들은 뭐냐 그러면 정말 끊임없는 인고의 세월을 거치는 거야. 입소문이 날 때까지. 근데 그 입소문이 어떻게 나느냐. 진짜 무언가 색다르다라는 느낌을 줄 수 있는 펜션이 만들어져야 가뭄에 콩나물들에서 한 명이라도 와서 보고 야 여기 진짜 괜찮더라 하는 소문이 퍼져야 이게 돌아가기 시작하는데 자 그러면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펜션을 나눌 때 크게 세 가지 종류로 나눠요. 예약률로만 저는 기준을 따지는데 수익형이라고 얘기하는 게 비수기 주 중에 내가 가지고 있는 객실의 절반 이상을 파는 펜션이 저는 수익형이라고 분류하는데 이게 대략 한 5% 정도 돼요. 전국 평균으로. 근데 이게 언제 많이 튀었냐 그러면 코로나 때 급격하게 한번 올라갔었어요. 거의 제가 알기로는 20년 만에 코로나 3년 동안이 대한민국 펜션 업계가 최대 호황기였어요. 왜? 일단 외국 여행을 다 못 갔고 거리두기가 생기니까 갈 데가 없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 기간에 경제가 어려웠다고는 하지만 여유 있는 사람들이 어디를 안 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눈을 돌린 데가 뭐냐 그러면 독채 형식의 풀빌라 쪽으로 많이 빠졌거든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 그러면 제가 이 평균 5%라고 얘기하면 이게 뭐 매번 조사할 때마다 조금씩 틀려요. 경남 남해군에도 실제로 등록되어 있는 농어촌 민박수는 뭐 1000여 개가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보통 상시로 운영되고 있는 펜션 홈페이지가 한 400에서 450개 남짓 돌아가는데 이게 2014년에 남해군에 있는 펜션 중에서 평일날 자기 객실의 절반 이상을 파는 펜션 비율이 한 7% 정도 됐었어요. 이게 2017년에 1%까지 떨어졌어요. 그러다가 코로나가 땅 터지고 난 다음에 20%까지 올라갔거든요. 이게 어떤 의미냐 그러면 그래서 코로나 기간에 저는 정말 하루도 못 쉬고 이랬어요. 왜? 코로나 때 펜션이 장사가 잘 된다고 하니까 괜찮은 돈벌이 없겠나 생각하셨던 분들이 전부 펜션으로 몰려 들어오셨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지금 어떤 상실감을 느끼시냐면 다행히 코로나가 막 시작될 쯤에 문을 여신 분들은 한 3년 짭짤하게 재미를 보셨는데 코로나 때 돈이 된다라는 얘기 듣고 부랴부랴 땅을 사고 건물을 지으셔갖고 문을 잘못 여신 분들이 언제냐 그러면 코로나 종식 선언 나고 난 그 무렵에 문을 여신 분들은 지금 완전 꽝인 거죠. 왜 꽝이냐 그러면 코로나 터지기 이전에도 이 정도는 됐었는데 사업을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뭐 막차를 타니 무슨 얘기를 해도 어쨌든 간에 당신들이 보시기엔 코로나 기간엔 장사들이 다 잘 됐는데 왜 내가 문을 여니까 장사가 안 되느냐 때문에 이제 속이 상하신 거죠. 근데 이 의미는 뭐냐 그러면 이 정도 되면 이것도 투자 비용에 따라서 차이는 나는데 빨리 뽑으면 한 3, 4년 그래도 한 5, 6년 정도면 어느 정도 투자 비용을 다 뽑으실 수가 있어요. 그 다음 등위가 뭐냐 그러면 대략 한 3분의 1 정도를 파는 게 자립형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한 25% 정도 돼요. 그러면 대략 비율로 보면 뭐 6대4 정도 뭐 요 정도 비율로 왔다 갔다 해요. 요 비율 차이가. 근데 재밌는 건 신축 펜션이 문 열자마자 일로 가면 답이 아예 안 생기고요. 그러니까 이게 펜션을 처음에 시작하시려는 사장님들이 시장 조사를 해야 된다, 살펴보시라고 얘기를 하면 장사 잘 되는 데만 보세요. 안 되는 데를 안 보세요. 그리고 조금 오래됐다 싶으면 다 무시하세요.
근데 제가 보면 진짜 위너들은 여기 계시는 분들이에요. 왜 여기 계시는 분들이라고 그러냐면 펜션도 사업을 하시는 방식이 예전에는 초창기 때는 뭐였냐 그러면 진짜 농어촌 민박의 원형이었던 시절만 해도 이게 농가 부업이었어요. 농한기 때 그냥 여름 휴가철이나 겨울 이럴 때 빈방 팔아갖고 수입을 올리라는 식이었기 때문에 지금도 지역에 있는 펜션의 한 70% 정도는 원래 지역에 사시던 분들이 지으신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이 사장님들은 대부분 다 별도의 자기 수입원이 있으신 분들이에요. 사업을 하시던 직장을 나가시던. 그러면 부수입으로 얻는 수준이라 그러면 이거하고 이거하고를 차이를 보면 매출의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날 것 같은데 이건 제가 오늘은 설명을 안 드리지만 이걸 계산을 해보면은요. 평일에 방을 하나도 못 팔아도요. 주말에 좀 팔고 그 다음에 여름 성수기에만 매출을 팔아도 이 정도 되는 수준이 농어촌 민박 70평짜리 하나를 들고 계시고 방 한 대여섯 개만 돌리셔도요. 1년에 4, 5천 원 매출이 나와요. 그러면 솔직히 사람 안 쓰고 그냥 내가 아직은 일에 그렇게 붙이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면 지방에서 농가 부업 수준으로는 4, 5천이면은요. 웬만한 직장에 다니는 사람들 한 명 월급이 나오기 때문에 부담이 없는 거죠. 그리고 이 레이트에 계시는 분들 중에 지은 지 오래되신 분들은 왜 부담이 없냐 그러면 이미 다 뽑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분들은 광고도 안 하세요. 홍보도 안 하시고 그냥 가만히 앉아갖고 자연 발생적으로 들어오는 사람들만 챙겨받아도 되는데 문제는 신축하시는 분들이 이걸 너무 무시한다는 거죠.